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9명이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유엔 내부감독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들 9명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크 부대변인은 총 19명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들 9명의 해고가 확정됐다면서 공격 행위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팔레스타인인들을 대신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됐다는 이스라엘 측 주장에 따라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지난 2월부터 조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가자지군의 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팔레스타인 등 담당 지역에서 3만 2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만 3천 명이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유엔의 발표 직후 소셜미디어 X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이제 새로운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이제 세상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의 본 모습을 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밤사이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발사한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4발 중 2발과 KH-59 순항미사일 2발, 공격용 드론 15개를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주지사는 이번 공격이 주거지나 핵심 기관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파편들이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 주유소 2곳의 창문을 손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무클라이오 지역에서는 공격에 대한 요격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주거용 건물 등에 피해가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벨고로드의 한 마을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이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전방 지역을 시찰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시찰 장소와 시기는 밝히지 않은 채 그가 현장 지휘관으로부터 전황 보고를 받고 추가 행동을 위한 임무를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도네츠크 동부 아우디우카 점령에 이어 노보셀리우카 페르샤, 보우체, 프로레스 등으로의 진격에도 성공하는 등 우크라이나 쪽으로의 전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던 방글라데시가 의회를 해산하는 등 임시정부 구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방글라데시 대통령실은 오늘 성명을 통해 군 최고 지휘관들과 각 정당 지도자, 학생 지도자와 일부 시민사회 대표와의 논의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는 어제 사임 의사를 밝히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부터 정부 추진 독립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 졸업생 등의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면서 300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의회를 해산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시위를 벌일 것을 경고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하시나 전 총리 사임에 따른 임시정부 구성 방침을 발표했던 와커 우스자만 육군 총사령관이 학생 지도부를 만나 임시정부 구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하시나 전 총리의 최대 정적이었던 베굼 칼레다 지아 전 총리는 이날 가택연금에서 풀려났다고 방글라데시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직접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어제 중동 지역 주요 국가들과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전화회담에서 영내 긴장 완화 노력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동반자이자 동맹국인 요르단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도 이날 바르드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회담을 갖고 영내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6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전선에 배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무기 개발과 공격적인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압록강 유역 수해 복구에 전 사회적 인력 동원에 나선 북한이 외부 지원 제의는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5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최전선에 배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무기 개발과 공격적인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5일 우리는 불법적이고 무모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과 한국 및 영내 전반의 안보를 위협하는 더욱 공격적인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한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거듭 확인했듯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국무부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4일 평양에서 열린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에 인도됐다며 압도적인 공격력과 타격력을 우세 그리고 화력 임무 공간 다각화 실현을 언급하고 특히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도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한꺼번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면서 때문에 한 번에 1000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높은 정확도나 신뢰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f they're fire all at once, then that kind of salvo could overwhelm South Korea's missile defenses, and so it is a problem. They don't need to be super accurate. 피터스 연구원이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방공 역량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요격기의 수뿐만 아니라 요격기 포대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 데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영내 안보 수호를 위한 3국의 안보 협력은 어떠한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는 대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한국, 일본, 양국 및 3국 간 군사훈련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것은 군사 대비태세와 영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기타 활동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미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며 훈련 날짜 및 활동 등을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민간 해상 및 항공교통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및 기타 군사 활동과는 대조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미한일 3국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거론하며 3자 멸망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을 목표로 한 3자 다영역 합동 군사 연습인 프리덤 엣지가 정례화되는 경우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보 환경의 최악의 빈사 상태에 빠져들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전방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의 도발 중단과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We would encourage North Korea to discontinue taking provocative and unproductive steps.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치를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실제 역량은 확인된 바가 없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발사대는 모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5일 북한이 공개한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관련해 한국의 미사일 방어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미사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유형의 공격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이는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bout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I think these missiles are very threatening to South Korea's missile defense.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다고 5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이 지난 2022년 4월부터 시험 발사에 나선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 화성 11 라이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10km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퀴 6개가 달린 차량에 사각형의 발사관을 사연장 형태로 얹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한 대당 4개씩 총 1,000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백토 교수는 확실히 북한은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지난 5년간 많은 미사일을 생산했다면서 이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러시아로부터 일부 자재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와 자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y've produced a lot of missiles over the past few years, especially within the past 5 years. I think they probably got some assistance from the Russians. 이어 탄도미사일은 요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정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 이런 미사일 체계를 비무장지대 DMZ에 너무나 많이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미사일 공격 위협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탄도미사일 방어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야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실제 돈을 써야 한다면서 이스라엘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에로우 시스템 같은 현대화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은 아마 저렴하고 적당히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꺼번에 발사하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1,000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높은 정확도나 신뢰도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f they're fire all at once, then that kind of salvo could overwhelm South Korea's missile defenses, and so it is a problem.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하기 위해 1,000개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해 요격기 등을 거의 다 소진하게 한 다음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요격을 피해 목표물을 타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생산 역량과 관련해선 북한이 실제로 대규모 생산 역량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지원에 대한 대가로 미사일 기술, 잠재적으로 생산 역량까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방공 역량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요격기의 수뿐 아니라 요격기 포대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장에서 요격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매우 걱정된다며 이런 방공 역량 추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1,000기를 동시 생산 운용할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신중론도 있습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생산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발사대에 미사일을 어느 정도까지 장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what their missile production is. And so, it's not clear to what extent they can fully equip these launchers with missiles at this point. 또 북한은 지난 1년여 동안 이 250대의 발사대를 생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사대가 전술핵 미사일용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전 배치가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사대가 전술핵 미사일용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의 핵탄두 생산 역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과제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핵탄두 생산량을 이 모든 다른 무기 체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1,000개의 미사일이 잠재적으로 있지만 북한은 그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nd so one of their challenges is going to be how are they going to allocate their relatively limited production of nuclear warheads amongst all these different weapon systems.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나 핵미사일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며 1,000개의 발사관을 갖추고 있다면 재래식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매우 광범위하게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이동식 발사대는 재래식 전쟁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해왔으며 이번 발사대 공개는 오랜 위협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얀 양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할 뿐 아니라 방공체계의 기동성과 위장 능력 등을 추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선 더 많은 요격기가 필요할 것이라며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 요격기를 사용해야 할 비율이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북한이 공개한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중 일부는 실제 발사대가 아닌 모형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종종 자신들의 능력을 과장하려고 하며 확실치는 않지만 북한은 예전에도 이런 식의 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250대 이동식 발사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실제로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할 미사일 1,000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생산 능력은 훨씬 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동식 발사대에 실제로 미사일이 탑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 번에 1,000개의 미사일을 발사할 만큼의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으며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often tries to exaggerate its capabilities. In this case, North Korea says it was showing 250 tons. 다만 북한의 미사일이 정확성 부족으로 오산이나 대구 공군기지 같은 군사 목표물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하겠지만 서울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수많은 미사일이 동시 타격한다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방공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비용이 비싸지만 실제 북한의 미사일이 도심에 떨어져 입을 피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어망 구축은 항상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압록강 유역 수해 복구에 전 사회적 인력 동원에 나선 북한이 외부 지원 제의는 일절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연재해에 처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집중 부각시키려는 정치적 셈법이 비합리적 대응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압록강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 복구에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소집에 관한 중대 보도가 전해진 그날로부터 전당의 각급 당 조직들은 당원들의 탄원 열기로 끌어 번지고 있으며 평양시와 각 도들에선 재지역들로 급파되는 당원 연대들이 신속히 조직 편성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5일엔 홍수 피해 복구 전역으로 파견되는 평양시 당원 연대 진출 모임이 평양체육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신문은 구체적인 동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광장 앞을 메운 사진으로 보아 대규모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수해 현장에서 인민군 부대들과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를 투입해 피해가 집중된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4,400여 세대 살림집 건설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수해 복구에 군과 청년, 당원까지 모두 동원하는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의 이런 대응으로 미뤄 수해 규모가 상당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지금 외부 지원 제의에 대해서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제의에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제안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일 침수 지역 주민을 구출한 공군 직승 비행부대, 즉 헬기부대 훈장 수여식 연설에서 한국을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비난해 사실상 한국 측 제안을 묵살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러시아의 제의엔 사의를 표하며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겠다고 밝혔고 국제기구에 대해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한국에선 어떤 분석이 나오나요?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이 한국 정부는 물론 러시아 수해 지원 제안도 받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손상 없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외부 지원을 받을 경우 자력갱생을 천명해온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와중에 최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식을 벌인 것도 자력갱생 논리를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행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250대의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군에 인수인계하는 그런 식을 거행할 수가 없죠. 만일에 그러면은 한쪽에서 그럴 돈으로 피해 방지나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자기 그림대로 간다. 지금 벌써 위대한 김정은 시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침수 지역을 처음 찾은 이후 29일부터 이틀간 현지에서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를 지시하고 2일엔 공군 직승 비행부대에 훈장을 수여하는 등의 행보들을 연일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의 재난 리더십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네, 김 기자, 그런데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는 데는 또 다른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사망자 수를 포함한 수해 규모 공개 이전보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 당국이 정보 공개를 대형 재난에 직면한 주민들의 민심 동요 요인으로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외부 지원도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국제기구도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 규모에 대해서 밝히고 그에 합당한 지원들을 조율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수해 피해가 정확하게 알려지면서 외부 주민들의 어떤 동료들을 가져올 수 있는 데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양국이 비록 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었다고 해도 러시아와 주고받을 것을 놓고 벌여야 하는 협상에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공급을 통해 가지고 일단 협상력을 지탱하고 있고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거가 대러 협상력에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상근 박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재해 대응을 위한 물자가 비축되지 못해 상시적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한 북한은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며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구성원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도 효과적인 수해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압록강을 국경으로 공유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이번 홍수 피해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 이후 기자와의 추가 문답에서 전통적 우호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희생자 가족과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반응을 러시아와 비교하면서 냉랭해진 북중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용의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 제안에 자력복구 의지를 밝히며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러시아를 가장 진실한 벗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북중 관계가 지금 얼마나 냉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오히려 더 이제 자존심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지금 고개를 안 숙이고 빳빳하게 나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임 교수는 북한이 향후 외부에서 인도적 지원을 받는다면 중국보다 러시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새 회계년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상원의 지출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외교공간의 비전투원 대피작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위원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국무지출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5일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법안에는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 활동 및 프로그램에 총 616억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유사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외교공간 직원들의 대피작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올해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원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강압과 공세가 증가해 수만 명의 미국 외교관 및 시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각 미국 외교공간에 비전투원 대피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지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전투원 대피작전은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보호 아래 민간인 외교관 등 비전투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작전입니다. 한편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4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방송과 관련해선 방송시간을 직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방송 운용과 탈북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보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보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의 이번 새 국무지출 법안은 국무부와 USAID의 대외활동 증대를 위해 예산의 상당 부분인 12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패티 머레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무지출 법안에 대한 위원회 표결 직전 이 위원회가 다시 한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So I'm glad this committee is once again working to produce and pass funding bills that will make people's lives better. 앞서 하원은 지난 6월 총 517억 달러 규모의 국무지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도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 군사자금으로 33억 달러를 책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1억 달러를 책정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과 영내 중국 영향력 견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본회의 심의 및 표결 후 하원의 법안과 조율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국방과 경제 분야에서 전례 없는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 외교 안보 핵심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파트너십이 예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 안보 책임자인 이들은 이날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공동 기고문을 통해 미국인들의 삶과 미래에 있어서 인도태평양 지역보다 더 중대한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국내 총생산의 거의 60%를 생산하며 영내 상업이 30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한다며 미국 경제에 동력을 공급하는 세계 선진 제조업의 많은 부분이 이 지역의 공장에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무력 시위와 중국의 해상에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 등 영내 심각한 안보 문제들은 이 지역을 훨씬 넘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 변화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이 오래된 외교 방식인 허브 앤 스포크를 통합적이며 상호 연결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통해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존 1대1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협력 관계들을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쿼드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간 협력도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운 역사를 가진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모이게 했고 우리 세 나라 간 전례 없는 국방, 경제 협력에 박차를 가했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 설리번 보좌관은 또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같은 동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의 힘을 확대하고 우리의 힘을 투사하며 그 결과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움직임의 사례로 일본이 국방 분야에서 역사적인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며 미국의 동맹과 영내 안보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공급망을 둘러싼 한국과의 협력도 거론했습니다.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핵심 산업에 대한 경제 투자를 급증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 미국 경제가 의존하는 공급망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말 미국의 주일미군의 지휘통제권 현대화 계획 발표를 거론하며 이는 미일 군사협력 7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함께 만난 것도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스틴 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미노루 키하라 일본 방위상은 일본에서 열린 3자 국방장관 회의 이후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를 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우방국들 사이에도 다리를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우방국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나서고 있다면서 동시에 미국의 유럽 우방국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장비를 지원하고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훼손한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함께 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내에서 펼치는 효과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역사적인 안보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불안정한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맞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중국이 영내 해상 수송로에서 벌이는 위험한 벼랑 끝 전술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안보 석좌는 지난 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미국이 최근 합의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를 재구축하고 개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Reforming the architecture of the security throughout the Indo-Pacific region. Institutionalize going forward this kind of trilateral cooperation. 크로닌 석좌는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앞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이러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안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시 하울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해 11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울리 의원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체로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며 2018년을 되돌아보면 지난 행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에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한일 안보협력 제도화로 한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중러와 외교적, 경제적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일과 군사적 안보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시 못할 입지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3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안보석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국방장관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고위급 정책 협의, 연합훈련 정례화, 정보공유 증진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3국 안보협력을 명문화한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Well, at least two things. I think, first of all, it marks the progress that's been made over the last 3 years toward improving cooperation. 최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지난 3년 동안 기울여온 3국 간 협력 증진 노력에 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를 재구축하고 개혁하는 겁니다. 이번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11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이었죠. 이번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그들은 이제 이 3국 관계를 최대한 제도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지난 3년 반 동안의 영내 구조개혁의 변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이러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프레임워크는 직접적으로 북한을 겨냥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요? 3국 국방장관들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에서 중국의 공세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닐까요? It does, and in fact, the statement indicates that they discussed air and naval activities.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명에 이들이 영내 공군과 해군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나오는데요. 제도화를 통해 남중국해 활동과 관련된 성명에 대한 조율된 접근이 강화됐습니다. 네. 이 안보 프레임워크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면 일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을 하려는 한국의 오랜 입장을 복잡하게 하지는 않을까요? Well, I see it the opposite way. I think this actually strengthens Seoul's leverage vis-a-vis both Moscow and Beijing. 그 반대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가 강화될 겁니다. 한국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한국은 이제 한반도뿐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도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더 큰 동맹과 연합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에 관해서는 항상 균형이 있죠. 경제적 유대가 있고 외교적 유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안보 협력에 있어서 균형을 잡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다른 방향의 한 축인데요. 직접적으로 그들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겨냥했다고 보겠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한국은 중러 두 나라와 외교와 경제적 유대 관계를 계속 추구할 겁니다. 네.
크로닌 석자님, 하지만 중국은 특히 미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한 데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것 같았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한국은 이 시점에서 중국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that's exactly the point. I mean, the fact that China's upset shows you that this has leverage. That shows you that China cares about that issue, and that means that now Korea's got their... 그게 바로 관건인데요. 중국이 불쾌해한다는 건 이것이 영향력이 있고 중국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걸 의미하죠. 한국이 중국과 직접 협상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한 겁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니까요. 한국은 다만 평화와 질서, 안정을 위해서 일본, 미국과 안보에서 협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더 연대할수록 중국, 러시아로부터 더 대접받는다는 뜻인가요? In this case, yes. Not always. I mean,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at might not be true. 이 경우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안보 프레임워크의 경우엔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양국이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 개최 이후 미국은 주일미군의 통합군 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도 포함될 수 있는 영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 사령부를 만들겠다는 목적인데요. 스나이더 소장님, 만약 한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건가요? I do think that these adjustments enable the possibility of the U.S. and Japan working together. 이번 조정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전시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미국은 계획과 작전에서 일본과 더 큰 협력을 가능케 하는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전히 평행적인 지휘 체계입니다. 한미연합사와 같은 방식으로 결합된 것이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는 물론 전쟁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조정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한반도 비상사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게 타이완 해협 인근 일본의 남서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실제 공조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 각서 형태인데요. 3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 3국 협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크로닌 석자님, 미국 대선이 현재 진행 중인 3국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think yes is the short answer. It could be affected by new administrations because this is an executive agreement. 짧게 답하자면 네입니다. 새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행정적 합의니까요. 하지만 삼국 정부가 협력을 지속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삼국 협력은 더욱더 최대화될 겁니다.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일정한 생명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는 좋은 일입니다. 세 나라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니까요. 이것이 협력 각서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3국은 북한 미사일 추적에 있어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는 3국 간 진행 중인 진지한 정보 공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3국은 연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계획까지 함께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싱턴 일각에선 비상사태 발발 시에 미국의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고 동맹들은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또 일각에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가 하면 중국이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경우 중국이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로까지 전쟁을 확전하도록 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스나이더 소장님, 어떤 관점이 미국의 영내 전략과 이익에 더 부합하나요? Well, this particular debate that's going on in Washington right now, I think, is a hypothetical debate that we have. 지금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이 논쟁은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가설적 논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방어 계획에 대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죠. 국제 안보에서 전반적인 추세는 안보를 보편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건데요.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1950년대에는 한반도가 타이완 해협과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타이완 또는 한국에서의 충돌이 다른 지역에 수평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또 하나는 미국은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린 타이완과는 그런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중국 억제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떤 극적인 조정을 하기보다는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여러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 경쟁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미국 국방 전략은 점점 더 비효율적이 되고 있지는 않나요? 미국은 여러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나요? Well, there's several questions there. First of all, I don't think we're becoming ineffective. I think we're having a great effect. I think the fact 몇 that we 가지 built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비효율적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동맹 및 파트너와 이런 안보 체계를 구축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커스와 쿼드, 필리핀, 미한일 3국 관계에서 진행 중인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유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다루든 큰 전쟁으로 확전되는 장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동시다발 전쟁, 심지어 한 번의 큰 전쟁이라도 끔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군사계획을 세우려면 여러 전쟁을 계획해야 합니다. 타이완과 한국 그리고 중동과 동아시아 사이에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죠. 전쟁이 발발하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억지력을 유지해서 시간을 벌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도록 말이죠. 또 군수 비축량을 확보하고 동맹과 파트너의 역량을 갖추도록요. 또 병참 역량도 준비되도록 말입니다. 불행히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목적은 애초에 전쟁을 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크로닌 석자님, 하지만 워싱턴에는 미국이 더 이상 여러 전쟁을 치르고 세계 경찰 역할을 할 힘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Well, I need to give an hour lecture on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to try to answer that question right.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대로 돌아간 건 아니죠. 당시에 미국은 세계 경제를 지배했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채 2차 세계대전을 끝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을 막지 못했어요. 당시 우리는 귀국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전쟁 발발을 억제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동맹 및 파트너와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더 전진하고 더 많이 배치되어 있고 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력으로 전쟁을 치를 자원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동맹과 파트너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그것에 투자하고 있고 그것이 한국이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올라섰으니까요. 이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11월 선거를 치르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입니다. 누가 당선되든 그들은 군사태세를 검토하고 추가 변화 여부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쟁 발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고 마침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업 역량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Can I just add a comment to that? I'm not sure that in today's world we can really pursue an approach of peace. 제가 한마디 덧붙여도 될까요? 오늘날의 세계에서 동맹국이 없다면 힘을 통한 평화를 진정으로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상황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네, 스나이더 소장님,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기념식과 평양에서 열린 반미 집회에 불참했습니다. 중국이 이런 주요 행사에 불참한 건 이례적인데요. 중국은 또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지난 5월에 다롄에 설치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의 발자국 동판을 제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북한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보세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Yeah, these are really interesting and, from my perspective, unanticipated developments in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네, 정말 흥미로운데요. 북중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에 말이죠. 김정은은 분명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김정은은 아마 중국으로부터 그런 종류의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겁니다. 중국은 일종의 냉전 경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과거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 사이에 만들려 했던 냉전 경쟁 말이죠. 중국으로선 그런 경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과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안보석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세계 경제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한국 언론들은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은 월요일인 어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고요. 이에 앞서 같은 날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던 1987년의 이른바 블랙 먼데이를 떠올리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의 하락폭은 1987년 10월 19일 미국의 블랙 먼데이 사태 다음 날에 하락폭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본과 한국의 증시는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등 이른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개장하는 뉴욕 증시 동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애초에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걸까요? 예, 언론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7월 고용 지표에서 실업률이 예상 밖 수준으로 상승했고요. 고용 증가는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면서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 데이터가 경기 부진의 신호로 읽히고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금리를 동결한 것도 위험 신호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네, 윤 기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외에 지정학적 요인도 세계 경제 전망을 지금 어둡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동 사태가 대표적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동 지역이 더 큰 혼란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국가 간 교역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예,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늘 경제부처 수장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었고요.
대통령실도 휴가 중이던 고위 관계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상황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에 비해 낙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이나 쏠림 현상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4일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서 승객과 승무원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승객 281명을 태우고 운항 중에 중국 텐진공항 상공 고도 3만 4천여 피트에서 강한 난기류를 만나면서 약 15초 동안 기체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네, 기내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예, 기차가 추락하듯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마침 제공된 기내식과 일부 승객이 비행기 천장까지 솟구쳤다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부 승객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한 승객은 미처 준비할 새도 없이 비행기가 급강하했고 기내식들이 모두 튀어올라 비행기 천장에 주스와 소스가 묻어 다시 좌석으로 쏟아졌다면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중으로 몸이 솟구쳐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승객 중 한 명은 정말 심하게 튕겨져 나가서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복도로 떨어졌다고 이 승객은 전했습니다.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이게 난기류라는 거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 공기의 방향과 흐름, 속도 등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한 것을 말합니다. 조종사들은 그 중에서도 청천 난기류를 가장 무서워한다는데요. 마른 하늘에 갑자기 생기는 이 난기류는 기상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아서 미리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난기류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서 따뜻해진 공기가 제트기류의 풍속차를 증가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청천 난기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항공사들은 이런 난기류에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승객과 승무원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장거리 노선에서 컵라면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뜨거운 것이 날아다닐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 승객들은 비행 중에 계속해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난기류 때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으면 부상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난기류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크고 작은 난기류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문제는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점입니다. 올 상반기에 한국 국정 항공사들이 겪은 난기류는 약 15,000건에 달했는데요. 이미 지난해 발생한 난기류의 70%를 넘어섰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한 사고도 늘었는데요. 지난 5월에는 영국 런던을 출발해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맞닥뜨리면서 승객 1명이 심정지로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VOA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V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